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늘 아주 반찬이 풍성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고기하고 버섯 볶고 있는 그 반찬 참 맛있더라고요. 오늘 수고하신 우리 목과 또 우리 분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3강입니다. 우리 3강 하기에 앞서서 우리 2강의 내용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제가 이 PDF 파일을 항상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이 역사라는 것은 당장 들을 땐 참 재미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게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가셔서 한번 꼭 복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왔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만주지방에서 사역했던 사람들, 또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에 건너가서 성경 번역했던 사람, 기억나시나요? 자, 들어왔던 대표적인 인물 2명 있었죠. 우리나라의 첫 개신교 선교사 누굽니까? 독일 사람이었죠. 또 갑자기 또 언더우드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걸 다 언더우드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가 누굽니까? 칼 귀출라프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충남 보령 인근에 있는 섬에 정박하고 2달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하고 돌아갑니다. 이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입국한 거죠. 칼 귀출라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토마스, 로버트 제이 토마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사람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두 번째로 제너럴 셔모너란 배를 타고 그 배에 통역관 혹은 안내자의 신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동강병에 자초되고 결국 그 배가 불타고 그 배에서 내려와서 번역된 복음서를 가지고 그 복음서를 나눠주죠. 기억나시죠? 예, 그 젊은 나이 26세에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목을 뱉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억나시나요 혹시? 예, 그때 목을 뱉던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30년 후에 세례를 받고 안주교의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을 주워갔던 꼬마 아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 성경책 한 권을 주는데 종이 참 좋으니까 박영식이 자기 집에 가서 벽지로 발라버립니다. 나중에 성장의 최치량이 그 집을 인수하죠. 그리고 그 벽에 붙어있는 종이를 보고 말씀 구절을 보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나중에 예배초소로 바꾸죠. 그 예배초소가 널다리골 교회, 그리고 나중에 개명을 하는데 장대현 교회로 개명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장대현 교회였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원래 농악 배우려고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거기 성경 번역을 하죠. 그렇죠? 처음엔 여러분 요청을 받아서 한문을 대역해서 번역하지만 나중에 마가복음은 직접 번역합니다. 그렇죠? 영어와 헬라어 등등을 참고해서 직접 번역하고 나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올 때 바로 그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안 나십니까? 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수정이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컨디션 오브 코리아, 조선의 사정이란 글을 2년 연속 세계 선교 평전이라는 미국의 선교 잡지에다가 기고하게 되는데 이 글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격려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동기부여가 돼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이 이수정이가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었다. 기억나시죠? 얼굴 보니까 전혀 기억하지 않는 그런 얼굴이신데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3강입니다. 자, 그렇게 조선 말이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 흘러가는데, 자, 조선 말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말기에 무엇이 발생하냐면 이 조선의 개국, 그러니까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19세기 말에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범람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 나라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뭐 유럽 할 거 없이 미국 또한 아시아를 눈독들이면서 접근하기 시작하죠. 일본도 마찬가지. 여러분,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제국주의화되고 있죠. 세계 열강들이 군사력을 앞세워서 나라를 침범해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것을 보게 되고,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 제국주의로 발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껴 있는 거죠. 자, 그 전까지는 흥선대원군, 누구의 아버지라고 했죠?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가 처음엔 섭정하죠. 그 앞에 있던 철종이 후사가 없어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을 왕이 없으니까 흥선대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앉혀요. 근데 그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5학년인가요? 8, 9, 10, 11, 5학년이에요. 12살짜리가 여러분 통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하는 거예요. 몇 년간 섭정하냐면 10년 동안 섭정합니다. 그리고 주된 정책이 뭐냐면 쇄국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간섭받지 말자, 교류도 하지 말자, 척화비를 세우고 나라를 꽁꽁꽁꽁 걸어 잠그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때가 조선 말기였고 제국주의가 팽창하며 개국과 개항을 수도 없이 요청받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 말기에 온 세계가 지금 바꾸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더 이상 유교 문화권에서 탈피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나라의 빗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파가 있었는데 이걸 개화파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개화파. 그렇죠? 그의 대척점이 있는 게 위정척사파입니다. 위정척사파. 위정, 바른 것을 지키고, 척사, 외세를 우리가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파가 있었죠. 흥선대원과 결을 같이 하는 파가 있는 반면에 무조건 나라 열어야 된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저 일본처럼 나라를 열어서 지금 서양식 문물과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여 주장한 파가 있었는데 개화파였어요. 끊임없이 개화파가 개국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가장 앞장서서 그것을 반대하고 저지했던 사람이 흥선대원군인데, 이 흥선대원군이 섭정한 지 10년 만에, 그러니까 고종 22세죠. 고종 22세에 고종이 친정을 선언하고, 친정이 뭐냐면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선언해요.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명성황후죠. 민비. 그렇죠? 또 민비 뒤에 누가 있었냐면 민비의 외가 체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여러분 자기 아내와 그 외가 친척을 믿고 친정을 선언하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의 시작이에요. 가장 앞장서서 쇄국 정책을 끌어갔던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반대로 고종을 중심으로 민비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제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1875년, 그러니까 대원군이 실각한 지 2년 만에 일본이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저 호랑이 영감, 저 흥선대원군이 물러갔으니 지금이야말로 일본이 조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적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운양호 사건을 일부러 일으켜요. 운양호는 여러분 군함입니다. 측량 목적으로 오지만 사실 군함이에요. 왜 군함을 보냈을까요? 유사시에 전쟁해야 되니까. 일본이 여러분 운양호를 파견해서 측량합니다. 이 측량은 사실 빌미였죠. 측량은 빌미였고 사실은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영흥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호랑이가 있으면 허리 꺾인 부분,
지금 북한이죠, 그렇죠? 북한에 있죠. 예. 원산 근처입니다. 원산 앞바다 위에가 영흥만인데 그 영흥만을 측량하고 또 서해안 강화도까지 측량하는데 이 강화도에서 조선의 수군과 꽝 하고 부딪힙니다. 전쟁을 벌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트집 잡아서 일본이 뭘 요구하냐면 강화도에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 우리로 따지면 병자 수호 조약을 요구합니다. 불평등 조약이에요, 여러분.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되네요. 자, 보시면 그림 왼쪽이 바로 그겁니다. 운항우라는 군함이죠. 그렇죠? 강화도에서 조선의 수군과 부딪히게 되고요. 결국 이 결과로 오른쪽에 보면 이 오른쪽의 모습이 바로 이 강화도 조약, 병자 수호 조약을 맺는 모습입니다.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이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5개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건 여러분 사실 약간 뭐와 같냐면 그냥 조선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껴넣은 거예요. 왜 여러분 일본이 지금 개항과 개국을 요구했을까요? 제국주의의 시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뭘 먹겠다? 조선을 먹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이 강화도 조약부터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이 시작된 거죠. 일본의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것은 이미 이 조선 땅을 청나라도 노리고 있고 미국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대놓고 이 나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자신의 본래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약간 속된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커버를 치는 거, 쉽게 말하면 커버. 중요한 건 여러분 3, 4, 5번입니다. 자, 사절을 교환하자. 옛날엔 통신사라고 했죠. 근데 그 이름 바꿔서 수신사로 바꿉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부산이 원래 이 교역이 활발한 곳이었거든요. 그거 외에 2가지 항을 더 열자. 그래서 동쪽에는 그 허리가 꺾인 부분에 그 원산황, 서쪽에는 제물포. 지금이 어딥니까? 인천 제물포 아시죠? 모르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꼭. 그러니까 남쪽에는 부산, 동쪽에는 원산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호랑이는 허리 꺾인 부분 있죠. 그게 원산항인데 원산, 그 다음에 남쪽에 부산, 서쪽에 어디? 제물포. 이 3가지 항을 열자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 상인들의 무역 활동을 보장해달라.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일본 상인들이 거기서 무역하고 돈벌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것이 4번째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일본 사람은 조선의 치외 법권을 인정해달라. 무슨 말이냐면 일본인이 와서 장사할 때 죄를 지어도 죄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조선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상거래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일본법에 적용을 받게 해달라. 조선법이 아니라. 이 깡패 같은 법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불평등 조약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병자 수호 조약, 강화도 조약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죠. 자, 문제는 이때부터 개국하기 시작합니다. 수교하기 시작하죠. 조약을 체결하는데 1882년에 미국과 이 개화파가 앞장서서 각 나라들과 조약을 맺기 시작하는데 1882년에 미국과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고요. 그래서 공사관이 설치되죠. 사실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수교를 하면 대사를 파견하죠. 공사는 그 바로 밑에입니다. 보통 나라와 나라가 수교를 하면 그렇죠? 외교 대표자로서 대사가 파견되고 대사관이 설치되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냥 통상 조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상거래 간의 조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수교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파견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파견되니까 당연히 공사관이 설치가 되죠. 자, 민혁인이라는 사람이 그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민비 일가예요. 같은 민씨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민혁익이 초대 공사로 파견되죠. 그 이어서 계속 2년 단위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다 열강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와 다 2년 단위로 계속해서 이 수호 조약, 통상 조약이 계속 체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개국되고 개항되는데 다 불평등 조약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이룰 거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여러분 독점할 때 처음부터 막 망치 들고 못은 아니구나. 망치 들고 칼 들고 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여러분 경제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해요. 약소국을. 그 다음에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손발이 다 잘리면 그 다음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그 나라를 먹기 시작하죠. 이게 일반적인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왜 그렇게 여러분 처음에 통상을 요구했는가? 예, 앞선 문물이 다 들어오면 국내 경제가 다 죽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죽죠, 당연히. 그러면 경제적으로 손발이 다 잘리면 그 나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1년에 한 번 일정한 이게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과정입니다. 다 불평등 조약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걸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관점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고 있지만 이게 이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결과를 빚었느냐? 이 개국과 개항을 통해서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선교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국 선교에 더 여러분 힘을 보탤 수 있는 중요한 변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시작합니다. 1884년 즈음에 각 나라와 통상 조약을 맺을 즈음에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그 전까지는 할 수 없었죠. 왜요? 쇄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오면 잡혀 죽어요, 여러분. 지난주 봤죠? 만주에서 존 맥킨타이어, 존 로스, 서상윤 등등이, 이응찬 등등이 성경을 짊어지고 몰래 들어와서 북한 땅, 지금의 북한 땅이죠. 왔다 갔다 하면 성경을 뿌리면서 그렇게 몰래 복음을 전한 거였는데, 이제는 개국이 되고 개항이 돼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이 입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것, 이것이 아주 의미 있는 변화였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의 기독교 성장은 자생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자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의 기독교 형성은요, 선교사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1884년 알렌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죠. 주거 선교사로. 지금으로 따지면 장기 선교사, 풀타임 선교사로 입국하는데 188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총 몇 명이 오느냐? 선교사들이 1470명이. 몇 명이라고 여러분? 몇 명이라고요? 147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미국 선교사가 몇 프로? 65%.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국 선교 누가 주도한다? 미국 교회가 주도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죠. 어떤 데보다. 이렇게 여러분 외국 선교사들, 그 중에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는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열리고 개항되면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누가 그 흐름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들어오냐면 첫 거주 선교사, 그러니까 풀타임 선교사로 누가 들어오냐면 누구예요, 여러분? 알렌. 그러니까 개국하기 전에는 누구였냐면 가장 먼저 온 사람은 귀칠라프, 그렇죠? 자, 개국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평생 풀타임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가 누구냐면 알렌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언더우드 그러시면 또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알렌이요. 알렌이 여러분 북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원래 북장로 선교사 1호 선교사는 알렌이 아니었어요. 헤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헤론이란 그 의사인데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북장로교회가 교단이 의사 헤론을 1호 선교사로 낙점해요. 근데 계속 지체됩니다. 자, 그러다가 중국에 원래 사역하고 있던 이 알렌에게 권하는 거죠. 지금 조선이 열렸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사역 감당하라. 그래서 1884년 9월 20일 날 원래 상해에 있었는데 상해에서 배를 타고 어디 옵니까? 제물포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까 있죠. 항구가 열렸거든요. 원산, 남쪽엔 부산, 서쪽엔 제물포. 그래서 상해에 있다가 이 알렌도 의사거든요, 여러분.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로서 알렌이 첫 거주 선교사, 풀타임 사역자로 우리나라에 개국 이후에 처음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뭐 하냐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공사관 안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공의가 됩니다. 의사가 되죠.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고친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외국인들을 고친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알렌이 처음에는. 이때는 준비 기간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거죠. 왜요? 아직 한국말 서툴고 갑작스럽게 상해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조선어를 배울 그런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공의로 재직하면서 한국말을 배웁니다. 자, 그때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 뭡니까, 여러분? 갑신정변이 뭐냐면 이 개화파가 일으킨 이 개혁 사건이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개화파가 있었다고. 근데 개화파도 여러분 급진 개화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 나라를 바꿔야 한다. 근데 이 급진 개화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옥균, 박용혁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일본을 등에 업고 있었어요. 일본을. 근데 이 민시 세력들, 아까 말하는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비와 그의 외가 세력들은요, 청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아니라. 근데 이 급진 개화파들은요,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개혁해서 왕정이 아니라 입헌 군주제로 가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죠. 그래서 그 당시 우정총국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편소입니다. 우편업을 총관하는 우정총국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서 개혁을 시도하죠. 그리고 민비 일가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3일 천하로 끝납니다. 청나라 개입해서 다 끝나버리죠. 자, 그때 민영익은 어디파 사람입니까? 민시 일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급진 개화파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죠. 이 민영익이 칼에 찔려서 혈관을 다치는 일이 발생하는데 누가 이걸 치료해 줍니까? 알렌이 치료해 줘요. 그리고 왕실에, 왜 왕실은 지금 민비 일가가 지금 다 세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익이 알렌을 통해서 치료함 받고 그 사람의 신임을 얻어서 고종의 어의가 됩니다. 어의가 뭡니까, 여러분? 어의가 없네 할 때 그 어의가 아니라 왕의 의사가 됩니다. 누가요? 알렌이. 그리고 이 알렌이 여러분 왕의 의사가 된 다음에 뭘 건의하냐면 서양식 병원을 지읍시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옛날 우리 그 의료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나라도 서양식으로 치료해야 합니다라고 건의를 해서 최초로 어떤 병원이 세워지냐면 광해원이 세워집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알렌입니다. 잘생겼죠? 왜 서양 사람들은 대머리가 되고 멋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염도 멋지게 나고. 자, 오른쪽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던 광해원입니다. 나중에 이 광해원이 이름 바꾸죠. 제중원, 백성을 고친다, 백성을 섬긴다 이런 뜻에서 여러분 제중원으로 바뀌고요. 이 제중원이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세브란스로 바뀝니다. 이게 세브란스의 전신이죠. 광해원은. 예, 광해원은 사실 처음에는 왕이나 왕의 친척들이나 혹은 고위 관료들 중심으로만 이 의료 이수를 했는데, 나중에 백성들을 위한 병원으로 확대되면서 제중, 이 중이 여러분 민중, 일반 백성을 뜻하거든요. 백성을 향해서 치료하자라는 뜻으로 제중원으로 바뀌어서 의료 영역이 확대되죠. 나중에 그래서 이것이 세브란스로 바뀝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한 사람이 누구다? 알렌. 그 소속이 미국 어디였다? 북장로교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정리합시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 칼 귀첼라프. 개국 이후에 북장로교회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데, 개국 이후에 처음 들어봤던 선교사가 누굽니까? 알렌. 정리되시죠? 다음 주 또 언더우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누가 나옵니까? 언더우드가 나옵니다. 드디어 언더우드가.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알렌 다음이에요. 예, 알렌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알렌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여러분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여러분 언더우드는요, 원래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13살 때 미국으로 이주하죠.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뉴저지에 있는 화란 개혁교회 뉴 브런즈웍이라는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885년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수정이가, 그렇죠? 조선의 상태, 조선의 상황이라는 컨디션 오브 커리어라는 그 기고문을 보고 결심하게 돼요. 그리고 조선으로 가자 하고 그가 헌신하는데, 1885년 4월 5일, 이때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그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아펜젤러와 함께. 아펜젤러는 여러분 교단이 틀려요. 언더우드는 북장로교, 아펜젤러는 북감리교회, 감리교 출신입니다.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정동 감리교회를 이 아펜젤러가 세우죠. 교단이 틀리는데 왜 같이 들어왔냐? 둘이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 헌신하고 평생을 함께 합니다. 이 두 사람이에요. 좀 닮았죠? 안 닮았습니까, 여러분? 예,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여러분 교단도 틀리지만, 그런데 둘이 굉장히 친했고 거의 평생을 조선 땅에서, 한국 땅에서 선교사로서 동역합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였죠. 일본을 거쳐서 아까 제가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을 들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일본을 거쳐서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누가 입국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북장로교에서 원래 낙점한 1호 선교사는 원래 헤론이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드디어 헤론이, 또한 의사 헤론이 들어옵니다. 알렌과 헤론이 같은 인물이 아니면 헷갈리지 마시오, 여러분. 처음 들어온 사람은 누구? 알렌. 그 다음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 다음이 누굽니까? 헤론. 원래 북장로교회에서 1호 선교사로 낙점했던 헤론이 들어와서 뭐가 조직됐냐면, 처음으로 북장로교 한국 선교부 조직이 만들어져요. 자, 먼저 알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언더우드 들어왔죠. 그 다음에 헤론 들어왔죠.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 의료 사역, 교육 사역이 진행되는데, 그 세 명을 중심으로 한국 선교부가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헤론이 들어온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포 삼열, 사무엘 모펫이라고 얘기하는 마포 삼열, 배위랑 한국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소알론, 이길람 목사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북장로교가 여러분 들어와서 선교 지역을 좀 확대시켜요. 처음에는 서울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평양에 본부를 세웁니다. 부산 지역에도 본부를 세우죠. 무게중심은 훨씬 더 평양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중부나 남부 지방이 아니라 원래는 지금의 평양, 지금의
북한 지역이 훨씬 더 복음의 불이 훨씬 더 강력하게 타올랐습니다. 왜요? 처음에 성경이 번역될 때 아까 서상윤 등등이 성경 짊어지고, 이따 보겠지만 짊어지고 만주를 거쳐서, 제가 얘기했죠, 강이 국경이라고, 강을 건너서 북한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성경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또 사무엘 모펫 등등이 여러분, 평양과 북한 일대의 핵심 거점으로, 복음의 핵심 거점으로 북한을 택합니다. 평양을 택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보다 여러분 북한 지역이 훨씬 더 복음의 강력한 불길이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연이어서 들어오게 되고요. 아까 말한 의사 헤론, 사무엘 모펫 등등이 북장로교 출신들인데 들어와서 처음엔 서울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평양과 부산 지역까지 본부를 설치함으로 선교적을 확대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들어온 교파가 어디냐면 호주 장로교예요. 호주 장로교. 처음에는 북장로교, 미국 북장로교, 두 번째는 호주 장로교. 자, 1889년에 데이비스 목사와 그의 누나가 함께 들어온, 독특하죠. 동생과 누나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사진 볼까요? 자, 오른쪽에 서 있는 남자가 누구냐면 데이비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누나예요. 그의 누나. 데이비스 목사와 그의 누나가 1889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오려고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원래 인도를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교의 지금 긴박성을 알리는 중국 주재 선교사 월프의 편지를 듣고 한국 가자. 하나님의 뜻은 인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제물포항에 들어옵니다. 왜 제물포항에 들어왔을까요? 지금 개항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자, 개항되어 있는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서울 중심으로는 이미 활발하게 선교지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부산까지 갑니다.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요. 지금이야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 타면 한 5시간에 가죠? 그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을 걸려서 이 데이비스 목사님과 그의 누나가 제물포에 도착해서 서울 중심이 아니라 부산으로 갑니다. 근데 부산에 온 지 하루 만에 그 동생 데이비스 목사가 죽어요. 뭘로 죽냐면 천연두와 폐렴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소식을 호주 장로교가 듣게 되죠. 그리고 더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게 됩니다. 우리가 파송했던 그 데이비드 목사가 하루 만에 죽음을 당했단다. 그러니 우리가 더 힘있게 저 조선 땅 한국에 우리가 선교하자는 마음이 호주 안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주 장로교회는요 부산을 거점으로 경남 지방에서 활동합니다. 자, 세 번째, 아까 미국 북장로교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남장로교회. 남장로교회는 여러분 늦게 시작합니다. 8년 늦게 시작해요. 미국 북장로교회보다. 자, 그 시작점도 굉장히 독특하죠. 1891년. 아까 여러분 언더우드가 몇 년에 들어옵니까? 1885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온 지 대략 7년 조금 안 됐을 때 안식년을 받아서 돌아가게 되는데, 내슈빌에서 열린 선교 대회에서 이 언더우드가 미국 남장로교회를 향해서 한국 선교를 호소합니다. 지금 한국이 하나님 주신 이 선교의 황금기다. 그러니 우리가 가자 라고 해서 8년 늦게 남장로교회도 이 한국 땅 선교를 시작합니다. 테이트 데이비스 볼링 등등 1892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언더우드가 1885년. 그렇죠? 그 전에 알렌으로 따지면 대략 한 8년 늦게 남장로 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거점으로 하냐면 가보니까 이미 남쪽에는 호주, 그렇죠? 경남 지방에는 호주 장로교회가 사역하고 있고, 평양과 서울에는 이미 감리교와 북장로교회가 이미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장로교회는 여러분 어디를 중심으로 사역하냐면 전주지방,
전주, 광주,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주, 광주, 군산, 목포 등지에서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죠. 자, 연이어서 캐나다 장로교회도 들어옵니다. 뒤늦게 들어오죠. 1897년 훨씬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푸트 목사 부부, 그리오선 무사 부부, 맥레 목사를 파송해서, 자, 캐나다는 여러분 함경도 지방, 그러니까 북쪽이죠, 그렇죠? 예, 함경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산 혹은 뭐 함은, 용종 이렇게 확대되면서 저 북한 쪽에, 북한의 끝지방 쪽에 이렇게 해서 선교를 하게 되죠. 자, 감리교는 여러분 북장로교회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왜? 아까 아펜젤러가 어디 소속입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아펜젤러가 언더드와 함께 들어오는데 이 아펜젤러 소속이 어디였다? 북감리교였어요. 북감리교. 1885년 4월 5일 아까 말한 그 부활절 아침에 일본을 거쳐서 언더드와 함께 들어오는데, 아펜젤러가 들어올 때부터 이 감리교 선교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펜젤러가 와서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하냐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요. 서울 정동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영어 학교를 시작하죠. 영어 학교를 시작해요. 그리고 배제학당을 설립합니다. 배제학당 볼까요, 여러분? 자, 왼쪽에 있는 저 건물이 초기 배제학당의 건물입니다. 나중에 이 배제학당이 커지죠. 예, 마치 캠퍼스처럼 커집니다. 대학 캠퍼스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이 현재 배제대학교 안에 있는 배제학당 박물관이에요. 기념관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물이에요. 저 건물은 여러분 그 당시 배제학당 전체 캠퍼스는 다 사라지고 동관 건물 하나 남았는데 그 동관 건물입니다. 근데 지금 있죠. 지금도 옛날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가보시면 배제대학교 안에 있는 배제학당 기념관 혹은 박물관 이렇게 아직도 있습니다. 자, 감리교 선교사로서 아펜젤러가 와서 어떤 사역하냐면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의료 선교가 아니거든요. 배제학당 학교를 세워요. 배제학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그 배제학당에서 회심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뭘 세우냐면 정동 감리 교회를 세웁니다. 최초의 감리 교회예요. 정동 제일교회 혹은 정동 감리 교회. 정동에 있습니다. 그 외에 계속해서 그 이어서 뒤늦게 영국의 성공회, 1907년도에 성결교, 1908년에 구세군 등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총 몇 명이 들어왔다? 빨리 보세요, 여러분. 몇 명이었죠? 1470명이 들어옵니다. 1945년까지 많은 숫자의 선교사가 들어오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는 여러분 외국인들의 힘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순수하게 조선인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다?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 서상윤 제가 지난주에 배웠죠. 만주에는 로스가 성경 번역할 때 만주로 왔다 갔다 했던 상인이었던 서상윤의 힘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성경이 번역되고 서상윤이 성경을 짊어지고 한국 조선 땅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는 쇄국 정책이 강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하면 죽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자신의 외가가 있는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 이 송천이 지금으로 따지면 황해남도 영현군입니다. 황해남도 지방이거든요. 거기 와서 성경을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외가댁이 있는 곳에 와서 성경을 배포하기, 송천 지역에. 그래서 거기 교회를 세우죠. 신자들이 일어나서 그 성경 때문에. 그 교회가 송천교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왼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처음으로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함경 남도 지방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제가 나왔던 총신대학원에 가면 이 모습 그대로 조금 축약해서 만든 똑같은 소래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맨날 기도했거든요. 한국인 최초로, 조선인 최초로 세운 교회가 어디 교회다? 소래교회. 어느 지방? 함경 남도 지방. 황해 남도 지방. 황해 남도 지방에 세운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두 번째, 세문안교회.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 세문안교회는 여러분 처음으로 북장로교회에서 거주 선교사로 왔던 알렌, 그 알렌이 여러분 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데 그 사람이 그 누구냐면 노춘경이에요. 이 노춘경이 여러분 알렌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에게. 왜요? 같은 장로교 출신이니까, 그렇죠? 언더우드에게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세례받고요. 6개월 후에 서경조, 정공빈, 최명우라는 사람이 또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원래 송천, 아까 소래교회죠. 소래교회를 세웠던 그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서울로 옮겨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신자가 늘어나서 1887년에 서울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이다? 세문안교회입니다. 이게 두 번째 개신교회죠. 첫 번째는 소래교회, 두 번째는 세문안교회. 아까 제가 보여줬죠? 오른쪽에 있는 게 세문안교회입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여러분. 서울이에요. 오른쪽은. 왼쪽은 황해남도, 오른쪽은 서울. 그 다음에 아까 정동제일교회 제가 얘기했죠. 아펜젤러가 그가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 배제학당의 학생 박중상, 한용경에게 세례를 베풀고 계속 신자들이 늘어나니까 자기 집에서 집회를 열어요. 아펜젤러가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처음에 베델 기도소라는 이름으로 세우고 나중에 첫 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 정동감리교회를 누가요? 아펜젤러가 세웁니다. 자, 그리고 장대현교회. 장대현교회는 비교적 늦게 생기죠. 아까 제가 얘기한 최치량 기억하시죠? 1893년도 거기서 여러분 최치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때도 사무엘 모펫 등등이 도움을 받아서 널따를골 한옥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가 지금의 개명해서 장대현 교회로 불리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평양밖에 남문박교회, 창동교회, 산증현교회, 서문박교회, 외성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왼쪽이 여러분 정동 감리교회입니다. 아펜젤러가 세웠던 최초의 감리교회. 굉장히 서양식이죠, 그렇죠? 자, 오른쪽이 뭡니까? 널따를골 교회, 장대현 교회입니다.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했는데요. 자, 한국에서 소래교회 등등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자, 한국에서 이 교회 설립은요, 한국 사회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요? 그 당시엔 여전히 봉건제가 있었고 신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에 오면 뭘 느낄까? 사람들이 사랑과 자유와 평등을 느낍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신문제도 있었고 봉건제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억압당하고 탄압당하고 더 이상 한계치가 분명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에 와서 뭘 느끼냐면 사랑과,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을 느껴요. 사회 변화의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회의 변화는 주로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여러분 시대의 변혁을 이끌죠.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모체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나중에 보겠지만 일제시대, 나중에 해방, 그 후의 모든 과정들의 핵심 속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인데 여러분 잘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주 또 언더우드 그러시면 또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자, 우리나라의 개국과 개항을 통해서
어떻게 성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또 좀 더 깊이 있게, 다음 주 한 주 쉬겠군요.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한국교회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유익이 되십니까, 여러분? 좀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더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늘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